누구나 이 비슷한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피터캣 북클럽 111번째 작품은 일본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작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먼저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후토크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 약 300년 가까이 에도 막부 시대라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른바 무사의 시대라고 하죠. 사무라이의 시대. 자, 이 에도 막부 시대의 특징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쇄국 정책이라는 게 있죠. 문을 닫아 건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이제 외국과 전쟁을 벌이고, 또 그전에는 막 이제 유럽하고 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외국과의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더 이상 외국에 대한 침략도 하지 않기로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에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일본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한 나라로 통일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그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아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아직 그 일본, 통일된 일본의 어떤 질서가 잘 안 잡힌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의도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통일된 일본의 어떤 내치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거죠. 그렇게 에도막부 시대가 한 300년 가까이 지나가다가 1868년도에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그 에도 막부가 권력의 중심이었다면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 천황 중심으로 바뀐 거죠. 1868년도에 이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은 다시 문을 열고 세계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유럽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활발하게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서방과 교류를 시작하고, 또 각 분야의 유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국비장 학생들을 보내서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하는 이제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 졸업생이었던 나스메 소세키는 그 최초의 문학 분야의 유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렇게 영국에서 유럽 문학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영국에서 공부한 서양 문학의 틀 위에 동양의 정서를 접목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근대 문학가로 불리고 있고, 자, 1914년도에 발표된 이 책 마음 또한 같은 결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화자를 통해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조금씩 힌트를 주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사정을 모두 알게 하는 구성은 사실 유럽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 반해,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한 인간의 정서 또는 마음은 전형적인 동양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그런 관점에서, 그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소설은 소설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좋은 소설이라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인간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막상 그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감정과 생각, 의지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인간 내부의 어떤 공간이다. 또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지각, 사고, 감정, 기억, 상상 등의 정신 활동을 포함한 비물질적인 체계. 또 불교에서는 집착과 번뇌와 욕망 등을 일으키는 주체로 마음을 지목한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결국 검색을 해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 얼핏 쉬워 보이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가 다양한 만큼이나 역시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미묘하고 복잡한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코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 복잡하고 민묘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책은 결국 우리 마음의 거울 같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덮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힌트를 드렸죠. 인간의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런데 나스메 소세키는 그런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미묘하고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이 책에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잖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공감하게 된다.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게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줄거리를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설에는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는 시골 출신이고요. 도쿄 제국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여름방학 때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중년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얼핏 봐도 분명 배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일종의 초연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뭐 120년 전 일본 상황에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그런 길을 걷게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년 남자에게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자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막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어떤 그 치킨 게임에 곧바로 뛰어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년 남자에게서 자신의 어떤 모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그 바닷가에서 인사를 하고 도쿄에 돌아온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화자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선생님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에 관한 미스테리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는 있지만 아이는 없고요. 그리고 화자처럼 선생님도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했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업을 갖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다고 따로 뜻이 있어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다행히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여유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누군가의 무덤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 타인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들뿐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화자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화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스테리한 성격의 선생님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선생님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구조를 유럽 소설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알고자 하고 선생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그것과 그런 화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지만 상대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선생님의 마음, 이런 구도로 이 책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가 참 좋죠. 그러다가 화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신 아버지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아마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1912년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메이지 천황이 1912년에 사망했다. 자, 일본 역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작가는 메이지 천황과 그리고 화자의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의 사망을 거의 동시기에 이 작품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런 메이지 유신의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문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죠. 메이지 천황의 사망 시기와 화자의 아버지의 사망 시기와 선생님의 사망 시기는 같다. 선생님은 자살이고 화자의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신장병인데, 이 화자의 아버지가 신장병으로 사망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신장병에 대해서 자신이 병에 걸렸으면서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그 병의 특징이지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신장병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도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화자의 아버지와 이 선생님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화자의 아버지에 있는 병은 선생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자의 아버지가 신장병이었다면 선생님의 병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위독하신 아버지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이 화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편지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선생님만의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얘기죠. 책의 전반부까지는 조금씩 뿌려지는 힌트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다가 중반부 이후에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알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시골 출신이었는데 도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이 거의 동시에 사망했다고 해요. 장티푸스로. 예전에는 장티푸스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동시기에 돌아가셨고, 원래 선생님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숙부에게 속아서 그 많던 재산을 거의 다 빼앗겼다고 해요. 어린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선생님은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산을 숙부에게 거의 다 빼앗기고 딱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갖게 된 그는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어느 군인의 미망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 하숙집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예뻤고 성격도 좋았다고 하네요. 당연히 관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딸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숙부에게 배신당한 이후로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된 그 선생님은 혹시라도 그 하숙집 주인과 그 딸이 숙부처럼 자신을 다시 이용하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겠죠. 그러다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친구는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스님들도 결혼을 하죠. 스님의 아들이었는데, 스님의 아들이었다가 어느 의사에게 양자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양아버지는 자신처럼 이 친구도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친구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의대에 진학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거죠. 결국 이 친구에 대해서 묘사하는 문장들을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결심이 확고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속이고 학교에 다닌 사실이 결국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모두에게 일종의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은 이 친구에게 "나랑 함께 살자."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숙집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숙집 주인이 먼저 반대를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선생님은 고집을 피운 거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친구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 함께 살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결국 함께 살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자신보다 성적이 좋았던 그 친구의 그 위에 서고 싶다는 일종의 허영심도 같이 작용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숙을 시작한 이후 예상치 못했던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친구가 선생님이 마음에 두고 있던 그 하숙집의 딸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당연히 친구에게 "사실은 내가 하숙집 딸을 좋아하고 있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던지, 아니면 하숙집 주인에게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했겠지만, 하지만 이 선생님은 역시나 망설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친구에게서 자신이 하숙집 딸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되고, 그것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좀 충고를 해 다오." 하는 이제 부탁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역시 솔직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주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가 목표로 했던 학문에 정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더니 여자한테 빠져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이제 비난을 해 버린 거죠. 아주 비겁한 짓을 해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인제 마음이 놓이질 않아 가지고 그 친구 몰래 하숙집 주인에게 딸을 달라고 또 몰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원래부터 이 친구에게 마음이 있었던 하숙집 주인은 전혀 이견이 없었고, 그리고 하숙집 딸 또한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제 하숙집 주인이나 딸 또한 이 선생님과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선생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선생님은 역시 이 사실을 친구에게 또 말을 못 해요.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걸리고, 그렇게 망설이면서 또 차일피일 또 시간을 보내다가 그 친구는 결국 이 선생님이 아닌 하숙집 주인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딸에게 청혼했다라는 사실을 돌려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숙집 주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은 역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었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친구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구는 당시 선생님이 했던 그 지적을 아주 따끔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라는 자신의 굳은 결심이 여자 때문에 흔들린 것에 대해서 꽤나 큰 수치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랑 또한 마음의 일이라서 그게 쉽게 그렇게 잊혀지지는 않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인제 고통을 겪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 하숙집 딸에게 청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는 그 선생님을 축하하고 싶었겠지만, 하지만 본인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 선생님이 직접 말을 꺼내지를 않으니까 "나 실은 하숙집 딸하고 결혼하게 됐어."
라고 먼저 말을 꺼내 줘야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말을 할 텐데 먼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 소설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어쩌면 선생님보다는 그 친구의 마음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숙집 딸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그런 자신의 존재가 두 사람의 앞날에 뭔가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걱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 끝에 그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선생님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친구의 죽음을 안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그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죽음 이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태에 처한 선생님은 그 이후 취업도 학문도 심지어 책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편지에 담겨 있는 선생님의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실을 아내에게만은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남기는데 그 또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에게 비겁했던 남편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차라리 원망을 듣는 게 더 낫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는 결코 정의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 그리고 이 책은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것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선생님의 사연이 역시 소설이니까 조금 더 일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극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비슷한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결국 인간 모두에게는 이런 사연들 한두 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스의 소새끼의 마음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